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우리 회계학이죠, 그죠? 회계학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물론 과목도 좀 매우 어렵고, 근데 우리 관세사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1차 과목에서 난제 중에 난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좀 전략적으로 좀 해서 이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 54강 내지 56강으로 충분히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라는 것이 나오는 게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이해시켜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1차 시험을 패스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 과목을 80점, 90점 맞겠다 그런 목표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경제적인 학습법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1차는 통과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60점 정도를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60점도 많이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60점 맞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60점 많이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회계학이라는 것은 아주 이 현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쓰여지는 학문이죠. 특히 경영학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인 학문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회계학을 좀 모르셨다 하면 이번 기회에 좀 회계학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 시간에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계학을 간단히 제가 한번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 모은다는 뜻이고요.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모아서 계산한다. 영어로는 어카운팅 이렇게 하죠. 카운팅은 센다는 얘기죠. 이 계좌하고 똑같은 거죠. 억이라는 것은 모은다 그런 뜻이죠. 모아서 계산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카운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회계학은 보통 이 틀은 좀 알고 가자고요. 이 재무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관리회계.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텍스에 관한 거죠. 세무회계. 그 다음에 회계감사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계학과나 회계학 과목을 배우게 되면 또는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보게 되면 이런 과목들을 보고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게 회계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회계의 목표는 뭐냐면은 재무회계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재무회계의 목표예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이제 이게 가장 기본되고 주된 학문이고요. 또 우리가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부분이 이게 대부분이 되겠고요. 한 70% 정도가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라는 것은 재무회계는 뭐를 다루냐면은 우리가 그냥 상기업이죠. 상기업이라 하면 물건을 사와서 물건을 마진을 내서 파는 그런 기업을 이제 주로 상정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상기업이지만 사실 제조기업이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제조기업이죠. 그럼 제조기업은 물건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공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거죠. 상품과 제품은 용어가 달라요. 상품은 우리가 사온 것을 마진을 내서 파는 게 상품이고, 제품은 우리가 만든 그 제품을 이제 우리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품의 원가 아니겠어요? 이거는 상품의 원가는 사온 게 상품의 원가잖아요. 쉽죠? 그러나 제조업은 제조품의 원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가 계산. 그러니까 이 물건 하나의 원가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게 이제 이게 핵심이고요. 그게 원가 회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 회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CEO 있죠, CEO.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조업이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판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를 베이스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그 제품 원가죠. 이 제품의 마진을 얼마나 낼 거냐? 10% 낼 거냐? 20% 낼 거냐? 그럼 제품의 원가가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100원이라고 하면 20% 마진을 낸다 하면은 120원이 돼서 팔려 나가는 거죠. 그럼 120원이 돼서 이제 팔려 나가면 우리 얼마나 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시장에서는 적시에 우리가 침투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액에 있어서 원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원가를 우선 계산하고 그리고 이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CEO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가 관리 회계 이것이 있습니다. 요것 우리는 한 30% 또는 75%뭐 25%뭐 그 정도 됩니다. 비중이 이 정도로 좀 나눠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재무회계와 원가 관리회계 이 두 부분만 배우면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핵심.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금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고요. 회계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재무회계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그럼 재무회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보면은 재무회계는 아까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랬어요. 재무제표라는 것은 재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자예요. 여러 가지 표. 그걸 재무제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5개가 있는데 그건 천천히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 재무제표를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에 뭘 하냐면 기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 이해. 이것이 이제 우리 재무회계 기본 이해. 이것이 이제 제 1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산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 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계정입니다.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계정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뭐냐면 이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4개 챕터를 공부를 하면 우리 관세사 시험의 목적에는 이 부분이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4가지 부분을 배운다는 것이고요. 물론 원가관리회계는 원가관리회계 우리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소개하면 되겠죠. 그거 역시 원가나 관리회계의 기본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관리회계 의사결정 내용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의 한 70 내지 75%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재무회계다. 그것은 이 4개의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기본 이해부터 들어가죠. 기본 이해. 기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회계학을 하다 보면 용어가 낯설잖아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처음 듣는 분은 다 용어들이 참 낯설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많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똑같은 말도 많이 반복할 건데 그 용어들은 매우 이제 중요하다. 좀 낯선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쓰면서 점점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학은 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흙의 학문이다. 왜냐하면 흙은 항상 뿌린 대로 거둬들이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손으로 써본 결과가 내 점수하고 비례해지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흙의 학문이다. 그렇게 저는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 이면에는
농부가 수확을 하는데 많은 피와 땀이 들어가는 거죠. 이 회계학을 해보면 재무회계는 특히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 과정이 명확히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 바퀴 돌고 재무제표를 내가 한번 작성해 보고 하면은 이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돌아가는구나,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회계 기초 이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회계라는 것은 모아서 이제 계산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는 이제 문자 그대로. 그런데 우리 이제 회계의 정의를 보면은 정보 이용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누군가 이제 조금 더 알아봅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식별, 측정, 전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식별이라고도 하고 인식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식별한다, 인식한다. 그 다음에 측정한다는 얘기는 수치로 다 환산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달한다는 얘기는 보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별, 측정, 전달 이렇게 표현하고, 인식, 측정, 보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경제적 정보 내지는 경제적 거래라고도 표현해요. 경제적 사건, 경제적 거래가 일어나면 회계는 어떻게 잽싸게 그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고 금액을 환산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뭘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것이 회계입니다. 회계는 뭐라고요? 인식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거다.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됩니까? 재무제표 형태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럼 그러한 재무제표를 보고 정보 이용자 있죠. 그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걸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일례로 투자자 있죠. 그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서 특히 그들은 이제 신용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 신용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죠.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까 말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재무제표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우리 돈 빌려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재무제표를 갖다가 그들한테 주고, 그들이 우리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한 결과 합리적으로 얘네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떼일 염려는 없겠다,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뭐를? 재무제표를. 누가? 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투자자, 채권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실제 경영자도 관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수탁 책임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관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제품의 원가를 알고 가격 전략도 취하고 하면서, 그거는 CEO의 재량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게 침투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CEO의 의사결정입니다. 재량이면서도. 그럼 관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런 회계 정보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죠? 또 수탁 책임을 보고한다. 수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스튜어드십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탁 책임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주주와 그 경영자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이제 많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 거죠. 이제 소유한 자는 이 경영자를 모시고 와서 그들이 1년간 어떻게 영업을 했는가를 평가하고 그들에게 특별히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CEO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또한 1년간의 그 수탁 책임, CEO는 수탁받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주주가 위탁을 한 거고요. 이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수탁 책임 보고 그런 용도다, 그죠? 그래서 그 경영자의 페이를 더 주든지 아니면 그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계 자료, 다시 말해서 재무제표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기타 이용자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회계 자료를 보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정책 수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회사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에 노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조들은 어때요? 늘상 이제 그 오너들과 함께 그 임금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임금 협상을 뭐에 근거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회사는 매년 어려워가지고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올려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으니 이 정도 우리는 급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또 재무제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증권회사 같은 데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그죠?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각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면 반도체, 뭐 조선이면 조선, 건설이면 건설, 뭐 그 맡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미래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과거 이뤄왔던 업종은 어땠나,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나 등등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기업을 분석 보고서 자료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 분석 자료는 이제 의사결정자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재무제표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얘기해 볼게요. 회계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 사건, 경제적 거래가 일어나면 우리 회계가 잽싸게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수치로 만들어내고 측정, 그것을 재무제표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인식, 측정, 보고 또는 식별, 측정, 전달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정보 이용자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투자자일 수도 있고 채권자일 수도 있고 경영자일 수도 있고 기타 정부 뭐 노사 또는 애널리스트 등등 그들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의 이제 의의가 되는 거고요. 이제 회계를 한번 분류해 보면 말씀드렸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두 개가 있다. 재무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다. 재무제표를 왜 만들까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이 회사 바깥에 있는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재무회계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주, 채권자, 정부 등과 같은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 정보는 재무제표 형태로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관리회계는 약간 재무회계와는 다른 반대 개념이죠. 재무회계는 외부의 이용자를 위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내부 누가 CEO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제 회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자원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 부서 개인의 실적 평가 등 내부적으로 유효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내부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외부 목적을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를 생산하는 재무회계와는 이제 구별해서 내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누구다? 외부 이용자를 위해서. 관리회계는 누구? 우리 내부 이용자, 다시 말해 CEO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정보와 재무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보고는 이제 이게 일반 재무제표보다는 약간 재무제표의 공표보다는 이제 큰 개념인데 재무보고는 특정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 및 이해에 관한 청구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기업 실체라는 것은 이제 그냥 그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실체라는 의미는 그 영어로 이제 엔터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세법에서도 이제 실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인, 우리 같은 생물학적인 자연인이 있고 또 법인이 있잖아요. 법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법인이 있다고요. 얘네들이 둘 다 엔터티고요. 이 주체들은 별개예요. 법인도 사람이고 우리 자연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별개예요. 그래서 법인의 돈을 함부로 자연인이 빼오면 그건 배임행령이죠. 비록 내가 세운 회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별개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각자 이제 엔터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법인은 별개의 실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업 실체, 그래서 그 실체라는 말을 강조한 건데 그냥 그 기업이라고 이해하죠. 그 특정 기업의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그리고 이에 대한 청구권, 청구권은 부채와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 많이 들어보셨죠?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차후에 이제 계속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제 경제적 자원과 이에 대한 청구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잖아요. 그죠? 변해요. 이들을 변화시키는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말로? 아니, 화폐로 측정해서 보고하는 것으로서 재무정보의 전달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무정보의 이제 수요자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자 같은 사람, 뭐 종업원 같은 사람, 돈 빌려줄 은행 같은 곳, 뭐 그밖에 공급자와 그밖에 뭐 거래 채권자, 뭐 그냥 채권자 그냥 빌려주겠어요? 그들의 이제 신용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고객 또는 정부, 정부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물론 그 기업에 대한 전반적 그 정책 수립도 있지만은 텍스, 세금 문제, 그죠? 당연히 관심 있겠죠. 일반 대중 등등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무 정보의 이제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공급자는 그 기업이 재무 정보를 공급하는 당사자가 되겠죠. 기업이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한다. 그게 재무정보의 공급입니다. 공급과 수요 얘기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이제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기업 회계 기준. 그러니까 기업이 회계 처리를 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업 회계 기준을 우리가 이제 GAAP이라고 표현합니다. GAAP. G A A P GAAP이라고 그냥 있습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accepted 인정된 accounting 회계 principle 원칙,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업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 회계 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회계 처리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하느냐, 갭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갭은 현행 그 기업 회계 기준은 이제 예전엔 그러진 않았죠. 우리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업 회계 기준은 나라마다 다 달랐어요.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기준이 이렇고, 미국의 기업 회계 기준은 이렇고, 일본의 기업 회계 기준이 이렇게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례로 뭐 우리가 해외 투자한다든지 또는 외국 시장에 상장을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야 되는데 다 나라마다 달라. 이렇게 되면은 그 재무제표가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이제 국제적으로 그거를 좀 통일을 하자라고 얘기가 이제 진척이 되면서 IFRS 국제회계 기준, IFRS 국제회계 기준이 이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 앞에 이제 K를 붙인 것은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이 국제회계 기준은 어느 정도 막 다양성을 다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 약간 좀 통일성이 좀 인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뭐 영국의 재무제표나 한국의 재무제표나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비교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됐다. 그걸 KIFRS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그럼 어디에 적용하느냐? 그러면 대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상장이라 그러죠. 상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장에 올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상장. 우리 증권거래소 올려놨다. 그러니까 대개 그 상장 기업들이 한 2,000개 회사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2,000 종목이 되고, 또 그 상장 기업이 이제 뭐 주된 회사들이죠, 사실. 근데 이 상장 기업은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IFRS를 적용을 해요.
IFRS. 그래서 이제 그 상장 기업들은 국제회계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일반 뭐 외관법인이나 뭐 비상장법인 이런 데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좀 달라요.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그냥 관행을 좀 많이 인정해줬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회계 기준 GAAP, 갭으로서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뭐가 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다. 그냥 비상장 기업을 위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말고 우리 수업은 어떻게 한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한다. 거기가 이제 수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회계사 시험이나 뭐 세무사 시험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이런 회계 원칙의 특징은 뭘까요? 특징은 상식적이죠. 회계 실무의 지도 원리다. 회계 실무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 원칙에 따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좀 보편 타당성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편 타당해야 된다. 너무 특이하면 안 된다.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해 가능성이 있고, 그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좀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목적 적합성, 목적에 적합해서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걸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는데 나는 의사결정을 할 사람이야. 근데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로 인해서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로서 나는 어떤 도움을 받은 거죠. 이 정보가 있었는데 뭐 별 큰 영향 없이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거는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죠? 이 정보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 이것이 목적 적합한 것입니다. 영어로 relevance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목적 적합하고 또 비교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재무제표를 비교를 할 때 이게 매우 중요해요. 똑같은 그 업종의 기업이 있는데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면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의미가 없죠, 그죠? 저 회사는 이런데 우리 이렇다라는 그 비교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이 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믿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라는 것은 어디서 뚝딱 나온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실무에서 쓰여지고 관습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이 된 것이다. 그래서 회계 원칙의 이제 특징을 한 4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원리다, 보편 타당하고 이해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고 목적 적합하고 비교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이 회계 관습과 절차를 체계한 것이다. 이런 특징을 우리 갭이라는 것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갭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특징은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은 그냥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원칙. 어떤 그 원칙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룰 이렇게 하라 아니다. 그런 룰 베이스가 아니라 프린시플 베이스.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의 특징은 어떠냐면 회계 기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예외 규정을 좀 줄이고 예외가 많으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또 회계 기준 내에서 목적과 핵심 원칙을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회계학에는 어떤 그 개념 체계가 있어요. 그 개념 체계에 근거해서 당연히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규정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고 또 지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지침은 되도록 최소한으로 제공한다. 이것이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의 이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그런 우리가 재무 정보를 이제 재무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이런 재무 정보 이제 기능이 사회적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뭐 그런 것을 이제 몇 가지 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 정보가 사용이 되는 데서 어떤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거 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본시장에서 비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하고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벌써. 자, 정보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이렇게 표현해요. 정보 비대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융회사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이런 것. 자, 여러분들이 주식회사에 증권회사에 투자하러 가 보세요. 그 브로커리지 하시는 분과 여러분하고 주식에 대해서 누가 정보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브로커리지 하시는 스탁 브로커가 더 많죠. 자,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로 가볼까요? 보험회사를 딱 가면은 가입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보험회사와 내 몸에 대해서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내 몸에 대한 거는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죠. 정보가 지금 수평화됐습니까? 아니죠. 비대칭돼 있죠. 이게 정보 비대칭이에요. 이 정보 비대칭에서는 역선택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보험회사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곧 암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보험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다 망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이제 역선택의 문제. 그런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에이시머트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준화돼야 되지. 그럼 이 평준화 시켜주는 데서 뭐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재무정보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재무정보를 보고 분석하고 하게 되면 그들과 수준이 비슷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회사에도 어때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들 보험 그냥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요. 여러분들 보험 들으려면요, 벌써 여러분들 공개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그 건강을 어떻게 공개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그 개인 정보를 활용해도 좋다라는 그 인증만 해주면 이 보험회사들이 전 병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료를 받아왔는지 정보를 싹 수집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를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정보가 이제 에이시머트리에서 시머트리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 역선택을 방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더라이터라고 하는데 언더라이터들이 그런 결정을 해요. 이 사람 못 받습니다. 이 사람 받으면 바로 안 걸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무정보는 그런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해 준다. 두 번째, 대리인의 기회주의적인 이게 대리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쉽지 않은 용어예요. 이게 이제 뭐에서 나오냐면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영학에서 뭐냐면은 주식회사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죠. 거기서 대리인은 누구예요? 월급쟁이 사장, 고용 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장은 어떻게 돼요?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주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직무하는 방을 좀 크게 늘리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이 이제 뭐랄까 암묵적으로 좀 사치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상 도덕적 해이입니다. 가장 뭐 비근한 예를 들은 것인데 그런 도덕적 해이 또는 막 뭐 급여를 막 나눠준다든지 자기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급여를 막 나눠준다든지 뭐 많이 책정해서 퇴직금을 준다 이런 식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것 또한 재무정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다. 또 재무정보는 경제 실체 간의 자원의 이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그냥 투자할 수 없죠. 재무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그거에 의해서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또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희소한 경제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돈을 투자할 때는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곧 망할 기업들을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한계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아닌 될 기업의 돈을 오히려 몰아주는, 그러니까 이 자본 자체가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뭐를 통해서? 재무정보를 통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정부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 수립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재무정보의 순기능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